중상시 건석을 보십시오. 서원 팔교의 수천을 거느려도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갖은 탐욕을 다 부려도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는데 형님은 실속 없는 교유만으로도 세상의 온갖 의심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혈기가 지나치고 안목이 짧아 평소 경계하던 아우 원술이었지만 그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거기다가 때맞추어 하진의 부름이 있었을 때 원술의 충고는 한층 설득력이 있었다. 하진의 출신이 비록 미천하나 황후의 오라버니이니 당금 황관의 바로를 억누를 수 있는 외척으로는 가장 힘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교이라도 주거든 받으십시오. 우선 세상 사람들의 의심을 면할 뿐만 아니라 잘 조련된 600의 사조를 거느리게 되는 자리입니다. 거기다가 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할 일 없는 낭중에 지나지 않지만 머지않아 저도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술은 의미심장한 미소와 함께 자신의 칼자루를 툭툭 쳐보였다. 몇 해 어지러운 조정에서 벼슬살이를 하는 동안에 순진한 협기 대신으로 터득한 요령임에 분명했다. 원소도 그런 그의 뜻을 짐작하자 슬며시 마음이 움직였다. 거기다가 세상의 의심에도 어지간히 시달려온 터라 마지못해 월기교의로 하진의 막하에 든 것이었다. 원래 낙양을 지키는 군대로는 남북 양군이 있었다. 남군은 위위가 통솔하며 궁궐을 지키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위위 밑에는 위랑이 있어 각 전을 지켰는데 황제가 가장 신이 많은 친위대로서 위사는 대개 복록 2000석 이상의 대관이나 군공이 높은 양가의 자제 또는 효렴에 뽑힌이나 부호의 자제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황제의 수레를 호위하는 부대는 우림군이라 불리며 남군의 꽃이라 할 수 있었다. 북군은 도성을 수비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삼았다. 한초에는 집금호 밑에 8교위를 두어 통솔했으나 후안에 들어서는 5교위와 성문교위로 나누어 통솔했다. 5교위는 둔기, 월기, 보병, 장수, 사성 등이었고 각기 700이 넘는 사조를 거느렸다. 그런데 후한 말에 이르러 황관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황관들은 차차 자기들을 지켜줄 무력이 필요했다. 남북군은 모두 외정의 대신들 아래 있어 천자를 끼고 있는 것만으로는 자신들의 신변이 안전할 수 없었던 까닭이었다. 이에 궁성 수비의 명목으로 새로이 만든 것이 서원팔교위였다. 상궁교위, 중궁교위, 하궁교위, 정궁교위, 좌궁교위, 우궁교위 등 8부로 그 당시에는 중상시 건석이 그들을 통솔했다. 득세를 하고 있는 황관들의 친위대 격이니만큼 전에 있던 남북군과는 비할 수도 없을 만큼 세력이 커져 나중에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군벌들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까지 되었다. 원소가 황건적 토벌의 출진 명령을 받은 것은 바로 그 북군의 월기교위로 다시 벼슬길에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그러나 자신이 당연히 선봉으로 청거되지 못하고 남을 대신해 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원소는 크게 자존심이 상했다. 비록 황관 집안 출신이라 해도 조조는 전부터 그 재능을 아는 친구 사이니 또 그렇다 쳐도 송견이나 공손찬 따위보다 뒤로 밀렸다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다. 물론 원소도 송견이나 공손찬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송견에 대해서는 회계 허창의 난 때부터 그 이름을 들어왔고 공손찬 또한 근년에 들어와서는 낯선 이름이 아니었다. 공손찬이 처음 조정에 알려진 것은 요동속국의 장사가 된 뒤의 일이었다. 노식의 문화를 떠나 요서로 돌아간 공손찬은 이듬해 효렴에 청거되어 난관이 되었다가 곧 요동속국의 장사를 제수받았다. 당시 요동은 장성 밖의 변방으로 오한과 선비 그리고 고구려 사이에 끼인 외로운 섬과도 같은 땅이었다. 웬만한 사람이면 겁부터 먼저 먹을 위험한 자리로 불과 수십 기만을 거느리고 장성을 나가 오랑캐가 출몰하는 땅 200리를 지나야 하는 부임길부터가 목숨을 건 험로였다. 그러나 공손찬은 조금도 두려운 기색 없이 떠났다. 과연 요새를 나간 지 100리도 안 되어 수백 기의 선비족 기마대가 공격을 해왔다. 공손찬은
일단 부근의 빈 정자로 종자들을 물린 뒤 분연히 말했다. 이제 우리가 달려나가 적을 치지 않고 여기서 기다린다면 다만 죽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스스로 창을 잡고 칼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나가. 선비족 수십 명을 베어 죽이니 그 종자들도 함께 따라 죽기로 싸웠다. 이에 놀라 달아난 선비족은 그 뒤로는 공손찬을 두려워하여 다시는 변방을 노략질하지 않았다. 그 뒤 공손찬은 잠시 탁현의 현령이 되어 유비의 뒤를 봐준 적이 있으나 양주에서도 도적이 일어나자 도독이 되어 유주의 기마대 3천을 이끌고 그를 진압하러 떠났다. 이때 도적들은 요서 오한을 부추겨 개를 빼앗고 오북평 및 요서의 속국들과 여러 현을 소란케 하고 있었는데 공손찬은 그 토벌에 공이 있어 다시 기도 위로 오른 뒤 아직 완전히 진정되지 않아 변방에 머무르고 있었다. 강남에서 송견이 거둔 성과를 훨씬 뛰어넘는 그의 전공이었다. 훗날 그를 북방의 강자로 군림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그때 이미 다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원소에게는 송견도 공손찬도 출신이 미천하고 무식한 촌뜨기에 지나지 않았다. 10번 양보해서 생각해도 사람들 입에 떠들썩하게 오르내리는 그들의 성공조차 뚝심에 곁들인 행운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런 그들에게 뒤진 것이 명문의 귀공자에게 어찌 쓰라림이 아니겠는가. 그제서야 원소는 허황된 꿈에 매달려 실속 없는 교유로 헛되이 보낸 세월을 후회했다. 그 8년 동안에 이름도 성도 없던 촌뜨기들이 자기를 앞질러 가버린 것이었다. 거기서 원소는 비장한 결의로 출전에 임했다. 그에게는 황걸란이야말로 자신이 낭비해버린 세월을 한꺼번에 만회시켜줄 기회였다. 좌군사마로서 중랑장 주전을 따라 황건적을 토벌하라는 명이 합의의 송견에게 이른 것은 낙양에 조신 회의가 있고 이래가 지난 뒤였다. 일찍이 오군 일대에서는 이미 명성을 드날린 송견이었다만 조정의 대신들과 천자의 입에까지 오르내려져 특히 부름을 받게 된 데는 사실 주전과의 오랜 인연도 한몫을 했다. 주전은 오군에 가까운 회계 사람으로 이미 허창 부자의 모반 때부터 송견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자신이 모시던 태수 윤단이 허소에게 폐해죄를 입은 데 비해 의군을 모아 종군한 청년 장수 송견은 싸움마다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교지의 자사가 되어 도적 양용을 토벌할 때 다시 송견을 불러써서 그의 재략과 용력을 잘 아는 터였다. 사자가 이르렀을 때 송견은 마침 뒤뜰에서 이제 10살 난 아들 손책의 격검을 보아주고 있었다. 우위의 승에서 합의의 승으로 옮긴 지도 벌써 6년, 송견은 어느새 두 아들을 둔 30의 성년이 되어 있었다. 맏아들 책에 다시 합의로 옮겨와 낳은 권이었다. 송권은 오부인이 꿈의 해를 보고 낳았다는 아이로 턱이 네모나고 입이 크며 눈동자에 푸른 기운이 섞여 있었다. 송견은 그런 둘째 아들의 상이 귀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쩐지 정은 큰아들 책에게만 쏠렸다. 손책 또한 그런 아비의 사랑을 받기에는 모자람이 없는 아이였다. 얼굴은 어머니를 닮아 수려했으나 근골은 송견의 아들답게 남달리 크고 굳세었으며 성격도 활달하고 도량이 넓었다. 말하자면 매력과 위엄을 동시에 갖춘 용모로서 그를 보는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릴 만큼 까닭 모를 애정을 느끼면서도 함부로 팔을 뻗어 안을 수 없을 만큼 이상한 두려움을 함께 느꼈고 개나 고양이까지 어린 그의 눈길 한 번에 꼬리를 사리고 숨을 정도였다. 하지만 송견이 무엇보다 더 아들 책을 사랑하게 된 것은 그의 총명이나 위엄보다 타고난 무예 때문이었다. 겨우 걸음마를 옮기면서부터 병장기를 놀이개로 삼은 손책은 대여섯이 되면서부터 황계나 정보를 졸라 얻은 작은 창검과 활로 무예를 익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황계의 쇠채찍이나 정보의 철사모는 물론 한당의 대도와 조무의 쌍칼이 한 가지로 어린아이가 익히기에는 너무 무거운 무기들이어서 7살 때부터 송견이 직접 자신의 도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가르칠수록 놀라운 재주였다. 1년도 안 돼 막대기 하나만 들면
다 큰 가동들도 손책을 당해내지 못했고 10살이 된 그 무렵에는 제법 창칼 깨나 만진다고 알려진 부중의 갑졸들조차도 손책을 상대로 진땀을 뺄 정도였다. 그런데 그날은 좀 이상했다. 내지르는 칼 끝에도 힘이 들어있지 않았고 배는 칼날에서도 바람 가르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어딘가 딴 곳에 마음이 쏠린 듯 벌써 한치를 벗어나지 않던 찌르기도 번번이 빗나갔다. 한동안 그런 아들을 바라보던 송견이 엄한 얼굴로 말했다. 칼을 거두어라. 그리고 이어 까닭없이 당황하여 특히 어린 그를 위해 만든 작고 가벼운 보도를 멈춘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냐? 어째서 정신을 딴 데 팔고 있느냐?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무언가를 잠시 망설이던 손책이 이윽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실은 이제 필부의 칼은 그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필부의 칼? 필부의 칼은 높은 사람 앞에서 재주를 겨루는 칼이니 위로는 사람의 목을 베고 아래로는 간이나 폐부를 뚫습니다. 그러나 그 칼은 싸움달개 발톱 같아서 한번 숨이 끊어진 뒤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제가 듣기에 왕자의 칼은 그것을 쓰던 이가 죽어도 그 빛이 온 세상에 빛나며 오래 세상을 평안케 한다 하였습니다. 어떤 칼이 그렇단 말이냐? 송견은 아들의 뜻이 어렴풋이 짐작이 가면서도 속을 떠보듯 계속해 물었다. 손책은 더욱 낭낭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혜와 용기 있는 사람으로 칼끝을 삼고 청렴한 이로 칼날을 삼으며 어진 이로 칼등을 삼고 충직한 이로 칼몸을 삼고 호걸스런 이로 칼자루를 삼은 칼이 바로 그러하다 했습니다. 송견이 비록 무예에 치우친 인물이라 하지만 어린 아들의 그 같은 총명이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난세에서 급한 것은 우선 자기 몸부터 가릴 수 있는 칼이라 생각하고 짐짓 엄하게 꾸짖었다. 제 한 몸도 지키지 못한다면 제왕의 칼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힘줄과 뼈의 수고로움을 피하려는 궤변이다. 이때 황계가 급하게 뒤뜰로 들어섰다. 주공, 태수께서 부르십니다. 아침 나절에 부중을 들렀을 때도 말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시오? 송견이 의아로운 얼굴로 물었다. 다행히 황건적이 합의 부근에는 나타나지 않아. 군사를 점거하고 병장기를 닦게 하는 것으로 그날 일을 마치고 일찍 퇴청한 때문이었다. 도성에 부르심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황계는 평소와 변함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성에 부르심이라니? 좌군사마로 황건적 토벌의 선봉이 되시라는 제명이라고 합니다. 어디 인물이 없어 멀리 합의의 송견을 불러들인단 말이오? 애구 폐하께서 어떻게 이 송견 있음을 아시고 중랑장 주전 장군이 표를 올리시고 폐하께서 윤허하셨다는 소문입니다. 오, 도정우께서. 그제서야 송견도 일의 경위를 알 것 같았다. 도정우는 주전이 교지 양룡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받은 자귀였다. 도성의 형편은 어떠한지 들은 게 있어? 지금 대장군 하진이 책임을 맡아 새 중랑장으로 하여금 우선 삼로의 군사를 이끌고 적의 소굴을 치게 하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적을 치는데 장수 못지않게 필요할 게 군사들이요. 그래 도대체 토벌군은 얼마나 일으켰다고 합디까?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도성의 금군들과 따로 모집한 증원병을 합쳐 5만은 된다고 합니다. 50만을 치는데 5만이라. 아무리 황건적이 보잘것없는 난군이라 해도 5만으로는 너무 부족하오. 송견은 그렇게 말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곧 황계에게 명했다. 지금 급히 정보 한당 조무를 찾아 함께 이리로 모이시오. 내 곧 태수를 만나고 오겠소. 그리고 급히 태수의 부중으로 달려갔다. 송견의 명을 받은 황계는 곧 사방의 사람을 놓아 이제는 완연히 송견의 사람이 된 그들 셋을 찾게 했다. 다행히 셋은 모두 멀리 있지 않아 한식경도 안 돼. 황계는 그들과 함께 송견의 저택에서 송견을 기다릴 수 있었다. 송견은 저물 무렵에야 태수의 부중에서 돌아왔다. 지금 황공복은 즉시 의군을 모을 경문을 초하여 내성문과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 걸도록 하시오.
그리고 나머지 셋은 허창을 토벌할 때 이후로 나를 따라 지금 이 합의성에까지 와 있는 용사들을 불러 모으시오. 송견은 방 안에 들어서기 바쁘게 그런 명을 내렸다. 다시 의군을 일으킬 심산이라는 건 알 수 있었지만 얼른 그 까닭이 이해되지 않는 황계가 물었다. 조정에서 군사를 이끌고 오라는 분부였습니까? 그것은 아니오. 하지만 군사를 이끌고 가면 크게 요긴하게 쓰일 것이오. 그렇다면 왜 태수에게 군사를 빌리지 않습니까? 의군을 일으키는 것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기일에 대지 못해 대명을 어기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번에는 정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이 합의의 관병을 빌려가면 성중이 텅 비게 되니 만약 도적이 그 틈을 노리면 어떻게 하겠소? 그래서 태수께로부터는 약간의 병장기와 군량만 빌리기로 했소이다. 또 의군을 일으키는 일은 번거롭고 지체하기 쉬운 일이나 역시 서두르면 관병을 이끌고 가는 것에 비해 크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요. 그렇지만 갑작스레 모아 조련도 안 된 군사들로 어떻게 기세가 오를 대로 옳은 도적을 당하시겠습니까? 조련이 안 되기는 도적들도 마찬가지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대의와 명분이 있고 또 이전 회계 이래로 수없는 싸움을 겪은 역전의 용사들이 300이나 앞장서서 길을 틀 것인즉 무엇이 두렵겠소? 이번 한건의 무리는 지난 허창, 허소 부자나 양용, 공지의 무리와는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천자께서 직접 조신회의에 납시어 삼로에 대군을 보내신 것도 이번이 처음이요. 정덕모는 너무 심려치 마시오. 다만 용사들을 재촉하고 밤을 낮사마대오를 짜 한 시각이라도 빨리 군사를 경사로 진발시키도록 힘써주면 되겠소이다. 송견은 그렇게 말하며 거듭 네 사람을 재촉했다. 이에 네 사람이 따르니 이튿날 날이 새기 바쁘게 내 성벽과 저작거리에 의군을 모으는 경문이 나붙고 송견을 따르는 305군 자제들은 지원자가 나서는 대로 대와 오를 짜 진발을 서둘렀다. 송견의 영명이 워낙 높은 데다 제명에 기댄 모병이라 합의 성중에 있는 장정들은 거의 한 사람도 없이 모여들다시피 했고 다시 전란으로 장사길이 막힌 떠돌이 등짐 장수며 행상들까지 더해 하루 사이 모인 군사만도 1000여 명에 가까웠다. 거기다가 소문을 듣고 보내온 사회 일대의 정병 500여 명이 이르니 송견은 명을 받은 지 사흘 만에 의군 1000여 명을 이끌고 주전의 군을 향해 떠날 수가 있었다. 급작스레 모은 군사라 하나 이미 송견을 따라 여러 번 전장을 누빈 오군 자제들로 골격을 이룬 데다 사회의 정병과 태수가 대준 병장기와 군량이 더해 그 어떤 관군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정예한 의군이었다.